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환경공학을 같이 공부하게 될 평혜림이라고 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환경공학 소재 파트부터 점차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이론반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뭐 문제풀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달리 기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각종 지방직이나 환경부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론 파트 같은 경우에는 2번 정도는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번 공부하실 때 2번을 공부하신다는 뭐 확신은 없겠지만 뭐 한 번에 공부하시더라도 조금 정확하게 그때그때 공부하실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면서 수업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과정은요, 수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대충 공부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대략적으로 뭐 환경공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전공 과목이니까 알아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수질과 대기예요. 그래서 환경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폐기물,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약간의 토양, 약간의 지하수 이렇게 과목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6과목 다 통틀어서 한 6과목 정도가 되네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양과 맞물려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잡으면 5과목 정도가 되는데요. 5과목의 양에 비해서 시험 출제되는 기준은 뭐 지방직이나 아니면 경력 경쟁 기준으로 20문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조금 광범위한 내용에다가 시험 문제는 조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국어나 영어나 한국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공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전공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너무 광범위해서 조금 내용 자체가 많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차근차근 정리를 하시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장 저는 수업을 할 때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 파트와 그 다음에 대기 파트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수질과 대기이기 때문에 문제 나오는 거 보시면 그 빈도수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수질,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 그 다음에 토양, 소음, 진동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과정이 조금 양이 많기 때문에 과정이 좀 길긴 한데 긴 과정을 조금 처음에 초심을 맨날 다잡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조금 지루하신 부분도 계시고 공부를 하실 때 힘든 부분도 계실 테지만 일단 항상 환경공학이라는 과목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수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수질 파트의 제일 첫 부분을 나가실 텐데요.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수준들이 개개인의 수준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테스트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수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처음 듣는 것들일 수도 있고 다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수업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정리한다는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신경 쓰셔서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소주기율표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타 전공이라 하더라도 화공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화학 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번씩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페이지를 해보시면 진행할게요. 수질오염 기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저희 교재가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정리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그다지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공무원 책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저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필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필요하면은 필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판서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뒷장에 있는 뭐 서술형 같은, 그러니까 꼭 이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기를 안 하고 그냥 교재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노트 정리를 하시고 자기만의 조금 노하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수지로 하면 기초 부분에서 기초 계량단위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미리 뭐 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라면 센티미터라든지 뭐 미터라든지 킬로미터라든지 이런 길이 단위 같은 거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가 붙거나 아니면 센티라는 접두어가 붙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뭐 그람이라고 하더라도 미리그람, 마이크로그람, 나노그람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라든지 나노라는 접두어가 붙음으로써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계량의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단위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계량의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초 계량 단위라는 표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일단은 1을 기준으로 해서 대시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센티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밀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센티와 밀리와 마이크로와 나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질, 대기 할 거 없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 접두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체크해 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다지 이렇게 뭐 기초 계량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다, 뭐 나노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5승은 펜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18승은 아토라고 부르는 어떤 단위환산 인자도 있대요. 그 다음에 반대로 10의 1승 보시면 데카라는 게 있고요. 10의 2승 보시면 헥토. 헥토라는 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헥타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헥토 에어리어를 줄여가지고 헥타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보통 면적 단위인데 그래서 헥토라는 단위는 10의 1승 차이가 10의 2승 차이가 있는 거고 10의 3승 킬로라는 단위, 그 다음에 10의 6승이라는 것은 메가라는 단위, 10의 9승은 기가, 뭐 메가바이트 이런 거 할 때 메가, 기가 이런 거 쓰잖아요. 그 다음에 10의 12승은 테라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뭐 자주 나오는 거는 뭐 킬로라든지 밀리라든지 센티미터, 센티,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이 정도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량을 표현을 하는 단위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길이 단위, 질량 단위, 뭐 부피 단위, 넓이 단위 이 순서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단위환산 인자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지만 원소 주기율표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뭐 시험 문제가 항상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긴 하지만 일단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올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문제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올해 또 나오면은 틀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문제 형태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저희가 계산기를 못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계산기를 갖고 못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는 추세였어요. 근데 올해 시험만 보더라도 상당히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그거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꼭 계산기를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계산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환경공학을 공부하실 때 계산 문제가 당연히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본인이 짐작을 하시고 본인이 계산 문제를 거의 공부를 안 하세요. 근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리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한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한 문제라도 계산기를 연습을 하실 때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뭐 소점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일단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질에서 많이 쓰는 뭐 몰농도라든지 아니면은 당량 농도라는 노르말 농도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2016년에 나왔던 것도 몰 분율에 관련된 어떤 그 분율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기초 단위환산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소주기율표를 먼저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한 명도 없겠지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화학시험도 보시기 때문에 뭐 원소 주기율표는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질에서 필요한 아니면 대기에서 필요한 환경공학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소 주기율표는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부터 시작하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그래서 저 앞자만 따서 수엘리베, 붕탄질 뭐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외에 뭐 다른 것들은 원자량 같은 것들도 외우실 필요가 없고, 원자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만약에 이렇게 썼다, 얘가 뭔지 아시죠? 카드뮴, 그 다음에 CR 같은 경우에는 크롬, 아니면은 PB 같은 경우에는 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SR 이런 것도 있거든요. SR, 스트론튬. 그러니까 스트론튬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트론튬은 수질에서는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스트론튬이라는 물질은 경도를 유발하면서도 방사성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론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원소 기호를 보셨을 때 원소명을 읽으실 수만 있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원자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문제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 외에 왼쪽에 있는 20개, 1번부터 20번까지니까 20개에 있는 원소들은 일단 원소명과 원자량 같은 것들을 다는 아니시더라도 중요한 것들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수소는 1이죠. 그 다음에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얼마죠? 12. 보통 우리가 이제 수질에서는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유기물을 처리하고 뭐 유기물을 분해하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유기물 안에는 항상 탄소가 들어가 있는 어떤 화합물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탄소는 원자량이 10이고 질소는 14, 탄소는 16, 나트륨이 23이고 마그네슘이 24.3인데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는 소수점 자르고 24로 보통 대입을 하거든요. 네, 공부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24.3이라고 쓸게요. 문제상에 마그네슘의 원자량 24로 대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24를 그냥 깔끔하게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고, P는 인이고 31이고요. 황은 32, 염소는 35.5, 칼륨은 39, 칼슘은 40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소 번호가 1번부터 20번까지 되어 있어서 원소 번호에다가 곱하기 대략적으로 2를 하시면 원자량이 나오는데 예외적인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인데 8번에 곱하기 2 하면 16 나오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20번인데 곱하기 2 하면 40 나오잖아요. 그쵸? 하지만 뭐 예외적인 거,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게,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한 11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주 쓰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원자량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썼다시피 원소에 대해서 썼고 원소명에 대해서 썼고 그 다음에 원자량에 대해서 썼는데, 원자량이라는 것은 제가 옆에 쓴 내용을 보면 뭐 수소는 1이고 탄소는 12고 질소는 14고 이렇게 쓴 것처럼 옆에 단위가 붙지 않아요. 뭐 그람이라든지 미리그람이라든지 킬로그램 같은 단위가 붙지 않거든요. 근데 원자량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질량값이에요. 수소가 1이라고 했을 때 탄소는 몇 배 무겁냐, 이런 상대적인 질량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소라는 원자를 진짜 쟀을 때 1g이라든지 1mg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단위를 붙이지 않고, 단위를 붙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차원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걸 무차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는 과목 자체가 수질이기 때문에 저런 원소들을 배우는 이유가, 원자들을 배우는 이유가 분자를 형성해서 얘네가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런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염물질들을 뭐 중화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분자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소라는 원자 하나와 염소라는 원자 하나가 만나서 HCl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수소라는 원자 두 개와 황과 산소가 만나서 H2SO4가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HNO3라든지
아니면 NaOH, CaOH2 이런 것들 형태처럼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어떤 분자를 형성을 하고 이 분자를 일명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수지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수질 오염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시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각각의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겠죠. 각각의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을 하고 위에서 원자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량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하는 분자량도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단위가 없는 얘도 무슨 수예요? 무차원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으시면은 얘는 염산이 되고 얘는 황산, 그 다음에 얘는 질산, 얘는 뒤에 있는 게 수산화잖아요. 그래서 OH가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뭐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각각의 분자량을 한번 간단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수소가 원자량 1에다가 염소가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35.5라고 했으니까 계산값은 36.5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1자리가 2개잖아요. 그 다음에 황은 32, 산소는 16자리가 4개 계산을 하시면 98 이런 식으로 계산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1, 질소가 14, 16자리가 3개 그러면 얼마지? 63 됐나요? 나트륨이 얼마였죠? 원자량? 23 산소가 16, 수소가 1 계산하면 40 마지막 수산화 칼슘까지 칼슘이 40이고 가로 안에 있는 게 2개라는 얘기잖아요. 가로 안에 있는 분자를 형성하는 산소와 수소는 더해주시는 거고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산소, 수소 곱하기 2 하시면 계산하시면 7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분자량은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원자량을 다 암기를 하셔서 기본적인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건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염산, 황산, 뭐 수산화트륨, 수산칼슘, 나중에 탄산칼슘 이런 것들 형성까지 뭐 여러분들이 조금 단위들을 암기를 해놓으셨으면 이 분자량을 암기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왼쪽에 제가 지금 분자량을 써놓은 값을 보면 36.5 옆에 단위가 안 붙었잖아요. 여기도 단위가 안 붙었고 단위가 안 붙었고 단위가 안 붙었어요. 왜냐하면 원자량은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라고 했고 원자량의 합으로 계산한 분자량도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이기 때문에 단위를 붙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NaOH다라고 하면 NaOH에 40g 들어간 거랑 40kg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켰을 때 그 오염 정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용하기 편하게 단위를 붙이자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단위를 붙여서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일 수도 있고 분자량에 킬로그램을 붙일 수도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조금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래서 분자량에 g을 붙였다라고 하면 그램 분자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미리그램의 분자량에 미리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미리그램 분자량, 킬로그램을 붙였다 그러면 킬로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되셨나요? 그러면 NaOH의 미리그램 분자량은 40mg이 될 것이고 맞나요? NaOH의 킬로그램 분자량은 40kg, NaOH의 그램 분자량은 40g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몰이라는 개념을 배우는 거죠. 몰이라는 거는 다 한 번씩 들어는 보셨죠? 몰이라는 개념. 뭐 교재마다 MOLE라고 쓰는 것도 있고 MOL이라고 쓰는 것도 있어요. 얘네 차이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강의실의 거리가 한 3m다 라고 하면 3m다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얘 원래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몰도 이런 차이예요. 원래 몰이라는 것은 MOL이라고 써야 되지만 기호로 표시를 하면 MOL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미터를 쓸 때 이렇게 쓰지 왼쪽처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도 그냥 MOL이라는 걸로 통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몰에 대한 화학적인 개념은 6.023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화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거지. 우리는 화학적으로 보다는 어떤 단위환상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는 1몰이라는 것은 그람 분자량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1몰에 대한 개념은 어떤 질량의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NaOH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NaOH 1몰이다 라고 하면 NaOH 몇 그램 들어가 있는 거예요? 40g 들어가 있는 거죠.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니까. 그쵸? NaOH가 어떤 물에 1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4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2몰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8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3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120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은 질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에 어떤 오염물질이 이 몰수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무방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몰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단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기초 계량 단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람이라는 것보다 10의 3승 작으면 미리그람, 그 다음에 그람보다 10의 3승 크면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잖아요. 분자량도 그래서 그람, 미리그람, 분자량, 킬로그램 분자량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몰이라는 단위 앞에도 뭐 밀이라는 접두어를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리그람 분자량이다 라고 하면 1몰이라는 거 앞에 똑같이 뭐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돼요? 1ml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1ml몰은 미리그람 분자량. 예를 들어서 CaOH2 1ml몰은 수산화칼슘 1ml몰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오면 74mg이라는 걸 아셔야지만 쉽게 단위환산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킬로그램 분자량이다 라고 하면 그람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가 붙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몰 앞에 킬로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1km몰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몰에 해당하는 양 1m몰, 1km몰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나머지 뭐 밀이라든지 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두어를 붙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1몰은 그람 분자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농도를 쓰실 때 몰이라는 개념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몰퍼리터라는 몰농도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몰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당량이라는 개념이에요. 당량. 영어로는 equivalen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몰과 마찬가지로 equivalent를 이렇게 쭉 쓰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로 쓸 때는 앞에 있는 EQ만 줄여가지고 이렇게 당량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원래 당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1 원자량과 뭐 합하고 있는 양, 뭐 6.023 곱하기 10의 23개 입자를 의미한다라고 했으면 얘는 당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반응하고 있는 그 원자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량을 아시려면 일단은 당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보시면 일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예요. 이제 가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산화수 라고도 하고 원자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산화수, 원자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삼가 크롬이 있고 육가 크롬이 있고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그 가수가 삼가, 육가, 뭐 철 같은 경우에는 이가철, 삼가철 이런 식으로 가수 자체가 의미하는 그 단위는요. 보통은 단위는 그러니까 정수예요. 정수.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단위가 없는 걸로 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NaOH 같은 경우에는 그람 분자량 40g이잖아요. 이거를 가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는 1가거든요. 그래서 40g 나누기 1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단위는 g이라는 단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를 하지 않고 가수는 단위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미리그람 분자량 가수로 나눴다라고 하면 일당량 앞에 똑같이 뭐 붙이면 돼요? 미리당량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미리Q. 그래서 얘를 일당량이라고도 하고요. 그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람당량이라고도 해요. 그람당량. 그래서 일당량, 그람당량이라고 쓴 거는 1EQ를 의미하는 거고
1ml 당량 아니면 밀리그램 당량 아니면 1ml EQ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용어 자체가 좀 펼쳐서 쓸 수도 있고 단축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당량을 계산하려면 가수를 모르면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가수 계산하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원래 이제 산화수라는 것은 계산하는 방법이 교환전자수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도 없는데 교환전자수를 다 따지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가수를 계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당량을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수 계산하시는 거 먼저 정리를 할게요. 보통 이제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자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가 어떤 물질 자체가 산의 특성을 띈다라고 하면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OH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염기잖아요. 염기의 특성을 띈다라고 하면 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자체를 산과 염기 두 개로 가릴 수는 없지만 어떤 화합물 자체를 산성을 띈다라고 하면 산성,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띈다라고 하면 염기성,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화합물이라고 보통 우리가 그냥 분류를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참고적으로 가수 계산하는 걸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산일 경우에 산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산일 경우에는 뭐 HCl이라든지 HNO3라든지 아니면 H2SO4라든지 아니면 H3PO4 이런 것들이 보통 산에 해당이 돼요. 물론 제가 지금 쓴 거는 거의 대부분 강산에 해당이 되지만 염산이라든지 읽으실 수 있죠? 염산부터 시작해서 염산, 질산, 황산, 인산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론 약산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약산에 해당하는 거 CH3, COOH 얘는 자주 나오는데 얘는 초산이라고도 하고 일명 아세트산이라고도 해요. 아세틱 에이시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간혹가다 나오는 그런 물질이 C2H5COOH라고 하는 게 왼쪽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약산의 한 종류의 프로피온산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도 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런 산이라는 화합물이 나왔을 때 이런 산이라는 물질에 뭐를 구하거나 뭐를 구할 때에는 이 산이라는 물질에 뭐만 알면 되냐면 그람 문제량만 아시면 되잖아요. 근데 당량을 구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당량을 구하시려면 가수라는 게 필요한데 가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원래는 교환전자수가 가수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쉽게 푸실 수 있는 방법이 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개수를 가지고 그냥 대략적으로 산의 가수라고 보시면 돼요. 수소이온의 개수 되셨나요? 수소이온 왜 수소이온이라고 하냐면 이런 물질들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수소와 염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화합물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얘를 물속에다 넣으면 이온화가 되거든요.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수소이온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이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온화 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소이온의 수가 가수라고 그냥 쉽게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염산부터 시작해서 염산의 수소이온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니까 얘는 1가짜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NO3도 수소가 하나니까 1가 맞죠? H2SO4는 몇 가예요? 2가가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H3PO4 같은 인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3개니까 몇 가? 3가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얘네가 1가, 1가, 2가, 3가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염산 같은 경우가 HCl이 물속에 들어가면 이온화가 되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 염산이 물속에 들어가면 얘네가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이온화가 돼요. 이온화가 되는 걸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표에서 이온화가 된다라고 표시를 하고 이온화 된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전리된다 아니면
해리된다라는 말과 같이 쓰여요. 그래서 뭐 문제를 봤을 때 5% 이온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온화되는 거, 전리된다라고 해도 동일한 용어고 해리된다라고 해도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조금 공부하시기 편리하실 거예요. 어떤 책에는 이온화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전리라고 나오고 어떤 책은 해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가 되면 양이온은 양이온대로 음이온은 음이온대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온화가 됐을 때 거의 예외적인 게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 앞에 붙어 있는 원소가 양이온이에요. 그래서 수소가 하나가 나오고 염소가 이렇게 이온화가 되거든요. 근데 수소 아직 가르쳐 드리진 않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수소 위에다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썼어요. 수소는 원래 갖고 있는 가수가 1가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가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 그래서 이렇게 이온화시키고 전리시키고 해리시켰을 때 나오는 수소 이온이 하나니까 1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HNO3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HNO3 같은 경우에도 질산이 HNO3는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가 되면 수소 이온 하나와 뒤에는 어떻게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양이온만 찾았으면 뒤에 있는 건 뭉태기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NO3라고 쓰시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산하고 인산 보시면 H2SO4라고 했는데 이온화되고 전리되고 해리되면 수소이온이 2개가 있다고 해서 얘가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소이온은 원래 갖고 있는 고유의 가수가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1가에서 변하면 안 되거든요. 얘가 플러스 1가고 2 플러스 1가짜리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라는 걸 앞에다 숫자 2를 써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SO4라고 쓰시고 가수를 써주시면 돼요. 제가 가수를 쓸 때 조금 그냥 손쉽게 쓰잖아요. 뒤에 있는 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수의 법칙에 따르면 안정한 화합물일 경우에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가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얘가 이온성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이온성 물질이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안정한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안정한 물질인 경우에 양이온의 가수와 음이온의 가수를 더하면 산화수에 더하면 그 값이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H2SO4라는 황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수소 이온이 갖고 있는 가수가 플러스 2가잖아요. 플러스 1가짜리가 2개니까. 맞죠? 그럼 뒤에 있는 황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안 봐도 마이너스 2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인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인산이라는 H3PO4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하고 전리되고 해리가 되면 수소 이온이 플러스 1가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나오고 3개니까 앞에다 3을 써주시고 뒤에는 PO4라고 써주시고 얘는 당연히 몇 가겠어요? 마이너스 3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수를 보셨을 때 이온화 시켰을 때 생성되는 생성물의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고 이쪽이 생성물이라고 하면 생성되는 그 수소 이온의 개수에 따라서 쉽게 가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죠. 초산이나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수소이온의 개수를 따지려면 초산은 한 4가?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는 6가?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단순 눈으로만 보시면. 근데 쟤네는 조금 제가 지금 수소이온의 수를 가지고 가수로 계산하라라는 것은 손쉽게 계산을 하라고 그냥 눈으로 보고 계산을 하라고 저렇게 표시를 해드리는 거고 원칙적인 방법은 요거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산이나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도 이온화를 시켜보면 초산이 CH3, COOH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초산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 암기하시고 초산을 이온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온화를 시키고 전리를 시키고 해리를 시키면 보통은 앞에 나와 있는 원소 하나가 양이온이라고 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원소 하나가 양이온이라고 했는데 예외적인 게 몇 개 있다 그랬잖아요. 얘가 그 예외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탄소가 뭐 양이온 나머지가 음이온 이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한 묶음이냐면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CH3COO까지가 한 묶음이고 뒤에 수소가 하나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CH3COO까지가 한 묶음이고 수소가 하나 남는데 수소가 양이온이죠. 그럼 앞에가 음이온이죠. 대부분은 앞에가 양이온이 붙고 뒤에가 음이온이 붙는데 초산과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같은 약산의 대표적인 한 2가지 정도만 앞에 붙어 있는 게 음이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H3COOH
라는 초산, 아세트산은 CH3COO까지가 한 묶음이고 음이온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수소이온이 양이온인데 수소이온이 플러스 1가니까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CH3COO는 마이너스 1가가 되는 거죠. 얘는 이름을 부를 때 초산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초산이온. 얘는 수소이온이고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같은 경우에도 C2H5COOH라고 보면 생긴 게 위에 있는 초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온화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2 어디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C2H5COO까지가 한 묶음이고 뒤에 나와 있는 수소가 이제 하나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C2H5COO까지가 한 묶음, 뒤에 나와 있는 수소가 한 묶음.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가면 앞에 나와 있는 C2H5COO는 마이너스 이온. 이런 식으로 이온화를 시키고 이온화를 시켰을 때 생성되는 수소이온이 몇 개예요? 하나씩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초산 같은 경우에도 몇 가냐면 1가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고 프로피온산도 마찬가지로 1가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앞에 나와 있는 초산과 프로피온산은 뒤에 나와 있는 수소이온 자체가 이온화됐을 때 생성되는 수소이온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 가수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 가수를 아셔야지만 뒤에 나오는 당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산을 다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염기. 염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외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염기는 NaOH라든지 대표적으로 뭐 CaOH2라든지 KOH라든지 이런 화합물은 없긴 하지만 CrOH3 이런 거는 있지만 CrOH6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수 계산안이라고 쓰는 거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염기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 다 뭐를 갖고 있어요? OH를 갖고 있죠. 보통 이제 OH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OH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염기다 이건 아니에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염기거든요. NH3 같은 경우에도. 근데 지금 제가 쓴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강염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강염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봤더니 OH가 들어가 있고 이 OH는 수소 하나와 산소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 두 개가 결합해서 형성된 물질인데 얘네 이름이 수산화이온이에요. 그래서 읽으실 때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 수산화 칼륨, 뭐 수산화 크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염기 같은 경우에는 OH-의 수가 가수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OH-라는 거에 보면 수산화 이온은 왜 수소이온은 플러스 1가인데 얘는 왜 마이너스 1가지? 이렇게 보시면 원래 산소가 갖고 있는 가수, O가 갖고 있는 가수가 마이너스 2가예요. 산소가.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가라 그랬죠? 플러스 1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을 더하시면 마이너스가 남으니까 O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면서 수산화 이온의 수가 가수가 되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NaOH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이온화 시키지 않더라도 이온화 시키면 나트륨 하나, OH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NaOH 같은 경우에는 OH가 몇 개예요? 하나니까 1가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고. 되셨죠? 옆에 있는 CaOH2 같은 경우에는 소석회. 그러니까 수산화 칼슘이라고도 부르지만 소석회라고도 하거든요. 얘는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부르지만 가정소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가정소다 80%짜리를 뭐 염산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 것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가성소다를 썼다 그러면 얘가 NaOH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 CaOH2 같은 경우는 소석회라고 일명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OH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2가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고 KOH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칼륨으로 1가짜리 화합물 그 이거 CrOH3 같은 경우에는 수산화 크롬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러면 수산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얘가 OH가 3개 붙어 있으니까 몇 가예요? 3가죠. 얘는 몇 가예요? 6가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보신 내용으로 보시면 CrOH3에 붙어 있는 크롬은 얘가 몇 가짜리 크롬일까요? 3가짜리 크롬이겠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1가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크롬 자체가 양이온 3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CrOH6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붙어있는 크롬은 몇 가 크롬이에요? 6가 크롬이죠? 원래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화합물을 형성하지는 않고 나중에 크롬 처리하는 방법을 보시면
육가크롬이 있다라고 하면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환원시킨 다음에 삼가크롬이 있는 상태에서 수산화 이온을 가하죠. 보통 pH를 높여서. 그래서 얘를 가해서 CrOH3 형태로 침전해서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OH가 보통 3개가 붙어 있으면 수산화 이온이 붙어 있으면 수산화 화합물을 줄여서 수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수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붙어 있을 때 침전성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OH가 붙어 있으면 침전해서 보통 제거를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산과 염기에 대한 가수 계산하는 걸 설명드렸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화합물이라는 것은 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화합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냥 일명 화합물일 경우에 가수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NaCl 아니면 CaCl2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MgCl2.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게요. 뭐 NaCN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화합물의 이름을 조금 보시면 얘가 염소잖아요. 그쵸? 화학식을 읽을 때는 소자를 빼고 보통 화자를 붙이거든요. 뒤에 있으면 뒤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인데 소자 빼고 화자 붙이면 염화 나트륨, 일명 소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래 소금은 염화 나트륨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염화 나트륨이고, 얘는 2개가 붙어있건 3개가 붙어있건 상관없어요. 2개, 3개 붙어있는 건 가수 계산하려고 2개, 3개 붙어있는 거니까 읽으시는 거는 동일하게 염화 칼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염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얘는 CN 같은 경우에는 시안이거든요. 시안. 그래서 소자가 붙어있으면 빼라 그랬는데 소가 없으니까 시안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시안화 나트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화합물일 경우에는 가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의 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가수를 찾으실 때 대표적인 거, 이게 양이온, 대표적인 게 양이온이고, 그 양이온의 가수만 아시면 양이온의 산화수가 가수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양이온은 보통 어디 붙어 있다 그랬죠? 앞에 붙어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NaCn이다 그러면 나트륨, CaCl2다 그러면 칼슘, MgCl2다 그러면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양이온을 먼저 찾으시고, NaCn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찾으셨으면 얘네 가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가수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1가짜리, 2가짜리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1가짜리는 수소이온,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1가짜리는 수소이온, 칼륨이온, 나트륨이온. 그래서 그냥 우리 외울 때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1가짜리는 수가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수가나. 그 다음에 플러스 2가짜리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2가짜리는 이, 마, 카스.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가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1수가나 이마가스. 좀 유치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 1가짜리, 2가짜리 이렇게 구분해서 4글자씩 끊어서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일까? 칼륨은 플러스일까? 나트륨은 플러스일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외우셔야 되는 가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 정도로만 암기를 해놓으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고요. 2가짜리만 조금 특히 보시면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양이온 2가짜리고 2가짜리 원소고,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중금속들 있죠. 헤비메탈에 해당하는 뭐 PB, 얘 뭐예요? 납도 이가고요. CD, 카드뮴도 이가고, 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양이온 중금속들은 대부분 2가짜리가 많아요. 되셨나요? 수은 같은 경우에도 2가짜리가 많고, 그래서 뭐 납, 카드뮴, 뭐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은 2가짜리가 많고, 철도 2가철 있거든요. 그래서 Fe2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가짜리, 2가짜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들 원소 중에서 유기물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산소거든요.
산소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산소는 몇 가예요? 마이너스 2가라고 했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가짜리가 있어요. 마이너스 1가짜리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1가짜리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마이너스 1가짜리는 보통 화학 시간을 한번 들으셨나? 화학 시간에 배우셨던 뭐 기본적으로 원소 주기율표 배우시면서 할로겐족 원소라고 따로 배우시잖아요. 근데 할로겐족 원소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마이너스 1가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할로겐족 원소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염소거든요. 그래서 염소, 그 다음에 브롬, 요오드, 플로르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가에 해당이 되죠. 할로겐족 원소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염소, 브롬, 요오드, 플로르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1가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화합물일 경우에 가수 계산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화합물의 가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NaCl은 양이온을 먼저 찾아라. 양이온은 보통 어디 붙어 있다? 앞에 붙어 있고 앞에 붙어 있는 거 나트륨 찾으셨으면 나트륨이 몇 가예요? 1가죠. 일수가 나 했을 때 나가 1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1가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고 CCl2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일수가 나 2, 마, 까, 써 할 때 까잖아요. 까. 그쵸? 그래서 얘는 몇 가? 2가라고 보시면 되고 MgCl2도 마찬가지로 몇 가예요? 2, 마 할 때 2가에 해당이 되죠. 되셨나요? NaCN 같은 경우에는 몇 가일까요? 1가. 얘네 이온화 잠깐 시켜보면 CaCl2를 이온화시키고 또 뭐 시켜요? 전리시키고 해리시킨다고 하면 앞에 나와 있는 양이온 하나, 염소이온 하나 이렇게 쓰거든요. 나중에 이온화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일부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칼슘 자체가 갖고 있는 가수가 2가라 그랬죠.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족 원소로 할로겐족 원소는 대부분 몇 가? 마이너스 1가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가짜리가 몇 개 붙어야 돼요? 2개 붙어야 되는 거. 그래서 2가 붙는 거거든요. 2가 앞으로 이렇게 이온화를 시켰을 때 그럼 MgCl2도 마찬가지로 이온화시키고 전리시키고 해리시켰을 때 마그네슘 하나, 염소 하나 붙는데 얘는 플러스 2가, 얘는 마이너스 1가인데 2개가 돼야 되니까 MgCl2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1가짜리와 2가짜리, 마이너스 1가짜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화합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가수를 아시면 화합물의 산화수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합물 같은 경우까지 산, 염기, 화합물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쟤를 가지고 염산의 가수가 몇 가인가 황산의 가수가 몇 가인가 이런 문제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산화제의 경우 산화제라는 거 들어보셨죠? 산화제라는 거 화학 시간에 배우실 때 다른 물질은 산화시키고 자기 자신은 환원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산화와 환원 동시에 되고 있잖아요. 그쵸? 산화와 환원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한 물질이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은 환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산화제라는 건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기는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화제라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 자체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화제라는 거는 살균 소독 기능이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산화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살균 소독 기능. 대표적으로 수질에서는 살균 소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수돗물 무슨 소독한다 그랬죠? 염소 산화제예요. 그리고 오존 살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존도 마찬가지로 산화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도 산화제의 일종이고요. 수질에서는 과산화수소도 조금 중요한 산화제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펜톤산화라든지 이런 고도산화법 배우실 때 과산화수소도 산화제의 한 종류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COD라고 들어보셨죠?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서 COD를 어떤 시약을 넣고 산화를 시키냐에 따라서 COD 망간법, COD 크롬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산화제의 종류가 망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망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COD 실험에서 KMNO4라는 시약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얘 이름이 과망간산칼륨이에요. 과망간산칼륨. 그래서 KMNO4를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산화 분해를 해서 유기물의 산화 분해율이 많다라고 하면 산화제가 많이 들어간 것과 비등비등하게 지금 설명하기에는 조금 COD 할 때 나중에 설명드릴 테지만 어쨌든간 COD 실험할 때 사용하는 유기물 분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이 KMNO4라는 이름이 과망간산칼륨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COD 망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K2CR2O7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K2CR2O7. K2CR2O7은 COD 실험할 때 K2CR2O7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COD 크롬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얘 이름이 예전에는 중크롬산칼륨이라고 붙였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중크롬산칼륨에서 중은 또 한자고 크롬은 또 영어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환경 용어를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에.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에서 중크롬산칼륨이라는 용어를 다이크롬산칼륨이라고 아예 바꿨어요. 얘를 다이크롬산칼륨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과망화산칼륨과 다이크롬산칼륨 이런 것들 이외에 산화제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살균 소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산화제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가수 계산하실 땐 요거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문제 나와요. 구분 문제. 뭐가 나오냐, 얘가 가수가 몇 가냐, 얘가 가수가 몇 가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 몰수 구하고 아니면 당량 구하고 뭐 이런 것들. 몰 구하는 거는 가수랑 상관없잖아요. 1몰은 무슨 분자량이니까? 그람 분자량이니까. 근데 당량을 구하려면 그람 분자량을 가수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얘네들의 가수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시겠지만 얘네 가수 계산하시는 거는 죽어도 시험 문제 안 나오거든요. 얘가 왜 5가냐, 얘가 왜 6가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단순히 우리는 당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가수 계산하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과망한산칼륨은 그냥 5가, 다이크롬산칼륨은 6가, 이것만 알아두시면은 상관없으신데, 그래도 저희는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망한산칼륨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교환전자수가 가수라 그랬잖아요. 교환전자수. 그래서 KMNO4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물속에서 이온화가 되고 전리가 되고 해리가 되면 칼륨이 떨어져 나가요. 먼저 칼륨이 떨어져 나가고 MnO4가 남는데, 이런 MnO4에서 망간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온화 됐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물질이 망간인데, 망간은 대부분 헤비메탈에 해당하는 납과 망간, 철 이런 것들은 한 세트예요. 근데 얘네는 보통 2가짜리 화합물이거든요. 2가짜리 원소예요. 근데 KMNO4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서 망간이 몇 가짜리인가 한번 보시면, 칼륨이 원래 몇 가죠? 1수 가나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1가죠. 그 다음에 산소가 몇 가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2가짜리인데, 마이너스 2가짜리인데 얘가 몇 개예요? 4개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이해 가시죠? 얘가 마이너스 8, 얘가 플러스 1. 그럼 얘가 몇 가가 돼야지 여기가 안정한 화합물이 돼요? 플러스 7가여야지. 그쵸?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 있는 망간은 플러스 7가였는데, 망간이 나중에 이온화돼서 남는 망간은 자연스럽게 플러스 2가짜리 화합물, 원소거든요. 그러니까 교환된 전자수가, 전자의 차이가 몇 개가 차이가 있냐면 5개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가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K2CR2O7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K2CR2O7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얘가 플러스 2가죠. 이렇게 써도 되죠? 칼륨이 플러스 1가짜리가 2개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O7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짜리가 7개니까, 마이너스 2가짜리가 7개니까 마이너스 1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플러스 얼마가 돼요? 12. 맞죠? 얘가 플러스 12가 되는데, 얘가 플러스 12가 되는 거는 하나로 나누면은 얘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크롬은 몇 가 크롬이라는 얘기예요. 6가 크롬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얘가 남아있을 때는 크롬이 몇 가짜리로 남냐 하면 3가짜리로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3가짜리가 나중에 이온화가 됐을 때 처음에 반응물이 크롬이 2개로 시작했으면 나중에 생성되는 물질들도 별 이변이 없는 한 2개의 크롬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3가짜리 크롬이 2개로 이온화돼서 남는다라고 했을 때 3가짜리가 2개니까 얘가 갖고 있는 가수가 플러스 6가잖아요. 그쵸? 여기서는 플러스 12, 통틀어서 플러스 10이었는데 여기서는 통틀어서 플러스 6이 됐잖아요. 몇 개의 전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6개의 전자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K2CR2O7 같은 다이크롬산칼륨은 플러스 6가짜리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산화제에서 과망한산칼륨하고 다이크롬산칼륨은 그냥 KMNO4가 몇 가예요? 라고 하면 5가, K2CR2O7 다이크롬산칼륨은 6가라는 게 바로 나오셔야지만 계산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환전자수를 설명을 드렸지만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아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다 당량이라는 걸 위해서 한 거거든요. 당량이라는 걸 위해서.
그러면 당량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아까 당량이라고 썼던 거 밑에 보시면 당량 이퀴밸런트라고 쓰고 얘를 줄여서 EQ라고 쓴다 그랬고요. 당량이라는 개념을 1당량은 그람 문자량 나누기 가수라고 썼어요. 맞죠? 그리고 1, 만약에 얘를 미리그람 분자량 나누기 가수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앞에다가 적두어 미리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EQ 앞에 미리를 붙이면 미리 EQ 내지는 미리그람 당량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했던 거 몇 가지만 하면 예를 들어서 H2SO4 그 다음에 CaOH2 그 다음에 KMNO4 이 세 가지만 대표적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H2SO4 같은 경우에는 1몰은 아까 계산했잖아요. 수소 1자리가 2개, 황이 32, 산소가 16자리가 4개 계산하면 98 나오거든요. 그러면 1몰은 98에다가 그람 문자량이니까 98g 이렇게 쓰면 되죠. 맞죠? 1몰에 해당하는 양은. 그럼 1당량에 해당하는 것은 그람 문자량 나누기 가수라고 했으니까 그람 문자량 98 나누기 가수가 몇 가예요? 황산은 산이에요? 염기예요? 화합물이에요? 산화제예요? 산이잖아요. 산일 경우에는 가수를 수소이온의 개수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수소이온의 개수가 2개니까 그냥 안 봐도 나누기 2 하고 그람을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되셨죠? 단위는 숫자는 숫자끼리, 단위는 단위끼리. 그러면 밑에 있는 CaOH2 해볼게요. 수산화 칼슘 같은 경우에는 1몰은 그람 문자량이니까 이거 아까 계산했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보시면 74g 나와요. 1몰은 그람 문자량이니까. 그쵸? 1당량을 계산을 하시면 1당량은 수산화칼슘 74 나누기 CaOH2는 딱 봐도 뭐예요? 염기죠. 염기일 경우에는 OH-의 수가 가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OH-의 수가 몇 개예요? 2개 있으니까 얘는 2가짜리 그리고 그람을 뒤에 붙여주셔야 되죠. 그람 빼면 안 되죠. 그쵸? 1당량은 그람 문자량 나누기 가수니까 74 나누기 2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KMNO4 볼게요. KMNO4 같은 경우에는 1몰은 그람 문자량이라고 했는데 KMNO4에서 칼륨 원자량을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얘가 39고요. 망간 같은 경우가 안 외우셔도 되는데 55예요. 그리고 얘가 16자리가 4개거든요. 이거 다 더하시면 158 나와요. 158.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1몰은 그람 문자량이니까 몇 그람? 158g이 되는 거고 1몰은 158g이 되는 거고 1당량은 그람 문자량 나누기 가수죠. 그럼 그람 문자량은 얼마죠? 158g이고 나누기 가수 할 때 KMNO4 딱 봤을 때 제가 뭐라는 걸 알아채셔야 돼요. 산화제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산화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KMNO4라는 과망한산 칼륨과 K2CR2O7이라는 다이크롬산 칼륨이 있는데 제가 몇 가다? 5가라는 걸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누기 5 하시고 그람 이렇게 해서 당량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몰과 당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몰 농도와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혼자서라도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할게요.